네, 반갑습니다. 린치펜의 김민준 대표입니다. 오늘 우리 단원분들 모시고 재무상담 클래스 2회 알차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부터 해야겠죠, 여러분들. 네. 1회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네. 당연히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복습을 해야겠죠. 자, 1회에서는 세 분의 강사분이 각각의 이제 재무상담에 대한 기술들 그리고 정보들을 다 이제 교육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저의 주제가 뭐였죠? 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복습을 해야 되냐? 이어지는 상담이에요. 네, 1회 때 제가 교육해 드렸던 내용 그 다음에 이 화법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회 때 제가 교육해 드렸던 내용을 제외하고 오늘 알려드리는 화법을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1회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1회 내용이 뭐였을까요? 네. 재테크랑, 자, 쓰면서 한번 천천히, 어차피 예상했어요. 네. 예상했어. 네. 자, 제가 교육을 14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예상을 했습니다. 네. 재테크 vs 재무설계. 네. 자, 요거를 이제 비교해주는 화법을 제가 교육을 해드렸죠. 틀려도 좋고 몰라도 좋으니까 기억에 남는 거 한 번씩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교육을 오래 해보니까 저 혼자 일방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건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끄집어내야지. 네. 괜찮아요? 어떤 게 있을까? 재테크 굴리는 거. 돈을 굴리는 기술. 네. 또, 정호 전문가님. 재테크는 눈, 코, 입, 재무설계는 얼굴. 재테크는 눈, 코, 입 중에 하나고 재무설계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얼굴이다. 네, 이건 다양하게 비유할 수 있다. 군인을 대상으로는 만약에 육군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이 있고 육해공군이 있죠. 이런 식으로 다 비유해 줄 수 있고 또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살고 있는 지금 잡다구리 같은 것만 나오고 있어. 지금 네, 또 정말 중요한 게 나와줘야죠. 평호 전문가님 오셨어요? 살고 있는지. 네. 네. 자, 의자 가지고 뒤쪽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예진 뭐라고요? 그게 재테크죠. 그럼 자산관리는 뭐였어요? 플랜. 계획을 세우는 거라 그랬죠? 어떤 계획?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 그렇죠. 이게 완전 기본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뭘로 비유를 해줘야 그랬어요? 그렇지. 그게 나와줘야죠. 그게 나와줘야죠. 자, 기성복이 재테크랑 재무설계 둘 중에 뭐예요? 재테크. 그쵸? 자, 재밌게 해봅시다. 자, 이건 맞춤복이라 그랬죠? 네. 자, 또. 100m 달리기. 그렇죠. 100m 달리기와 장거리 마라톤이라 그랬죠? 또. 마지막. 뭐였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돈을 어디다 쓰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은 모으기 위해 쓴다고 하지만 돈을 어디다 쓰는 것까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좋아요. 그건 여기 초반부에 나오는 거고 좋은 대답이었어요. 마지막 이게 뭐였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힌트. 집. 다들 집 가지고 계세요? 야, 다들 우리 단원분들은 다 부자야.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목적. 네, 목적, 목표. 목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목적과 목표를 만들어주고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목적으로 가는 그 목표로 가는 가장 빠르고 합리적이고 안전한 길을 제안해 주는 게 재무설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복습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복습을 하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원래 바로 나와줘야죠. 그렇죠? 아무리 한 달이 지났어도 바로 나와줘야죠. 재테크랑 재무설계를 왜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나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고객이 물어보는 거예요. 재테크랑 재무설계를 왜 비교를 해주려고 하시죠?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 경제 수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화법 수업을 하는 겁니다. 경제를 기반으로. 고객이 물어봤어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이 화법을 간단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이 화법을 간단하게라도 말로 뱉을 수 있다. 있으세요? 괜찮아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한번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실 분. 오케이. 단기적으로 내가 돈을 굴리는 데만 모으는 데만 신경을 쓰지만 네. 재무설계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으고 쓰는 것에 대한 그렇죠. 플랜들을 좋아요. 네. 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복습. 자, 누구나 저축을 한다 그랬죠. 저축을 하는 이유를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죠?
돈을 쓰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쓰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 그렇죠. 저축을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돈을 모아서 쓰는 게 여러분들 결혼을 하려고, 차를 사려고, 여행을 가려고, 집을 사려고 다 내 인생에 행복한 것만 있잖아요. 10년 뒤에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암 치료할 돈을 지금 미리 모아두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불행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쵸? 그럼 저축을 하는 이유는 뭘 위해서예요? 행복을 위해서예요. 근데 행복이 큰 행복이 있고 작은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장 내가 오늘 친구랑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는 거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근데 그 돈 아껴 모아서 내 집 평수가 10평이 넓어져. 혹은 내가 주택 청약에 당첨이 돼서 계약금을 처리를 했어. 어떤 게 더 행복해요? 후자가 얼만큼 더 행복해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행복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은 작은 행복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큰 행복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축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게 1차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면 그 행복이 나한테 언제 찾아올까? 단기적으로 오는 행복이 있다 그랬죠. 중기적으로 오는 행복이 있다 그랬죠. 장기적으로 오는 행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 개념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단기적으로 오는 행복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사고 싶은 노트북을 사는 거, 혹은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돈 100, 200 모아가지고. 영훈이 만약에 돈 100만 원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뭐 사고 싶은 거 있어요? 100만 원 생기면 100에서 뭐 200 정도? TV 사겠습니다. DB? 그럼 이것도 중요해. 자, DB를 사는 이유가 뭐죠? 행복해지고. DB를 사서 계약을 많이 체결하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해지기 위해서잖아요. DB를 사가지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싶어가지고 DB를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그거는 좀 단기적인 행복인데, 그렇게 DB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렇게 돈을 번 거를 모아가지고 지금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내 집 마련을 해. 이거는 장기적인 행복이 될 수 있겠죠.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기본적인 저축을, 사람은 저축이란 걸 왜 할까? 어떤 행복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행복을 재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게 재무설계의 전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재무설계를 하는 이유는 누구나 저축을 한다. 근데 그 저축을 하는 이유는 불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을 위해서 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하는 행복이 있고 중기적인 행복이 있고 장기적인 행복이 있다. 그래서 그걸 나눠서 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다. 또 언제 어디에 얼만큼 쓸지를 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단기, 중기, 장기, 얼만큼. 내가 하고 싶은 행복에 돈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내가 차를 사고 싶은지, 집을 사고 싶은지,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결혼 생각이 없는 분들은 결혼 자금 모아요? 결혼 자금을 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결혼 자금으로 플랜을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 그 사람의 행복이 뭔지를 같이 고민해주고 그거를 재무적으로 맞춰주는 게 재무설계의 그냥 모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맞춰진 나의 인생을 위한 재무 컨셉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쵸?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하는 이유는 행복을 위한 거고, 한 가지 더 들어가 보면 언제 어디에 얼만큼 쓸지를 정하는 거다. 그게 네 글자로 뭐죠? 무슨 투자? 그렇죠. 그게 분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즉 분산 투자라는 게 은행 적금 100만 원을 10만 원짜리 10개로 나누는 게 분산 투자가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에 얼만큼 돈을 쓸지를 미리 생각을 한 다음에, 자, 무브 모드. 네. 네. 자, 언제 어디에 얼만큼 쓸지 미리 생각을 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쓸 돈은 은행에 넣어야겠다. 투자를 하고 싶은 돈은 주식에 넣어야겠다. 안정적으로 연금 만들 돈은 연금에 넣어야겠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상품이. 그리고 취급하는 회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가는 겁니다. 네, 정말 쉽게. 자, 그리고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장 쉬운 비교, 기성복과 맞춤복.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다 똑같이 은행 적금 100만 원씩 하는 거.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 은행 적금 100만 원씩 해가지고 3년 뒤에 결혼할 거니까 결혼 자금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결혼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단기적인 어떤 플랜이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 대신 나는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한 채 마련을 할래.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기성복식으로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플랜을 주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맞춤복식 재무 설계를 해줘야 되고, 맞춤복식 재무 설계를 해줘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맞춤복이라는 걸 알려줘야만 팩트 파인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준영, 너라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니까 너의 급여, 너의 지출, 너의 목적, 너가 저축 얼만큼 할 수 있는지, 너가 가장 최대 관심사가 뭔지, 지금 주택 청약 얼만큼 하고 있는지, 보험료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너의 기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맞춤복식 재무 설계를 나는 진행을 해줄 거니까 너의 팩트 파인딩이 되게 중요해 하면서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뭘 꼭 체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비상금. 비상금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나중에 상담 다 받았는데 제가 좋은 거 알겠는데 나중에 할게요. 제가 지금 잔액이 없어요. 이런 허황된 이상한 거절 처리를 안 받기 위해서. 그래서 상담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상담이 끝났을 때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끝냈는데 질문이 있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질문이 막 나오잖아요. 이거는 뭔가가 많이 부족했다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문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질문 있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막 나한테 질문을 쏟아내요. 그거를 아주 매끄럽게 거절 처리를 해도 이미 최고의 상담은 아닌 거예요. 왜? 이 사람 머릿속엔 의문이라는 게 번뜩였으니까. 그걸 아무리 잘 풀어줬어도 질문 자체를 없게 만드는 것보다는 하위의 상담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100m 달리기와 마라톤.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인생은 길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어떤 비유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용호 SL이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32이에요? 용호 SL의 부모님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100세 이상. 그럼 용호 SL은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비슷하게 살고 싶죠. 근데 그거보다 더 오래 사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 여러분들 가천대학교의 그 총장님 아세요? 그분 나이가 93세인가 그래요. 근데 진짜 60대처럼 보여요. 엄청 건강하단 말이야. 근데 그분은 돈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그 줄기세포 치료를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엄청 비싼 치료인데 말 그대로 사람이 노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정말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용호의 기준으로는 지금 용호는 100세 인생, 즉 100km 마라톤.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잖아요. 거기에 32km 지점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이가 60이야. 그럼 60km 지점에 있는 거예요. 저는 39살이니까 39km 지점에 있는 거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가고 있는 킬로미터가 다 다른데, 이렇게 다 다른 킬로인데 90km에 있는 사람이랑 30km에 있는 사람이랑 이게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플랜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 혼자서는 앞으로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몇 킬로를 더 가야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냥 쉬운 화법은 마라톤 화법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관리자가 왜 필요할까요? 그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동네 뒷산을 등산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셰르파가 필요해요? 그냥 나 혼자 올라갔다가 나 혼자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발 100km짜리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혼자 이거 갈 수 있어요? 절대 못 가잖아요. 가다가 죽겠지. 그러니까 이 길을 잘 아는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가이드 역할을 우리가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게 심플하고 좋겠죠. 자, 그리고 목적. 여기서 기억나는 화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 선배, 증권사 선배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쵸? 맞아요. 빚더미에 앉았는데 유일하게 막내딸의 대학 자금은 안 깼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죠? 막내딸의 증권에 우리 딸 대학 등록금이라고 자기가 자필로 써놨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이 부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깨겠는 거야. 왜? 마치 이걸 깨면 진짜 우리 딸이 대학 갈 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현실이 이렇게 힘들어도 그거를 버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설정을 해줘야 되냐면 사람의 의지가 나약하니까. 그쵸? 사람의 의지가 나약하다 보니까 단기납종신 같은 거 가입할 때는 막 환상해졌죠. 나 이걸로 뭘 할래. 근데 한 6개월 지나면 어때요? 갑자기 전화 오잖아요. 이거 환급금 몇이었죠? 이거 뭐예요 이거?
약간 이런 문의를 받잖아요. 이거 뭐 줄일 수 없어요? 사람의 의지는 나약해요. 그거를 전제로 우리가 상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본격적으로 경제금융 얘기를 하기 전에 재테크 재무설계를 간단하게 비교해주는 말 그대로 AP화법을 할 때 여기서 모든 선거절과 갓클로징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테크는 이런 거고 재무설계는 너한테만 맞는 맞춤복이고 마라톤 인생에 내가 셰르파가 되어주는 거고 목적을 정해서 그 목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내가 같이 제안을 해주는 거고 나는 1년 뒤에 2년 뒤에 앞으로 계속 찾아와서 계속해서 리뷰 미팅을 하면서 변해가는 경제 트렌드에 맞춰서 너를 케어를 해줄 거야. 그렇다면 너의 인생에 재무설계가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면서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무설계는 이런 거니까 재무설계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진짜 그냥 상식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이랑 우리의 미래 시대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 봐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20살 때부터 보통 일을 시작했어요. 대학교 안 가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리고 몇 살 때까지 일해요? 한 65세? 그리고 몇 살 때 사망하죠? 한 80? 뭐 길게 살면 90? 이렇지 않나요? 그러면 몇 년 일하는 거예요? 45년을 일하고 돈을 받네요? 그리고 몇 년 돈 번 걸로 살아요? 15년에서 20년. 그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45년 돈 벌어가지고 15년 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막 자식들한테도 대학교 다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뭔가 금전적인 희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연령대가 다양한 조직이다 보니까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 들어가려고 해도 스펙 괜찮아야 되는데 한 28, 9대까지 남성 기준으로 군대 갔다 와서 취업 준비해요. 삼성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30대 초반, 극초반. 예. 자, 그러면 요즘은 30살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서 이 몇 살 때 은퇴해요? 55세도 안 돼요. 55세도 안 돼요. 50세면은 이미 희망퇴직 접수 받아요. 아니 진짜 놀라운 게 제 학군 선배들이 이제 막 40살 초반인 거예요. 은행권 다니는 그 선배들인데 40살 초반밖에 안 됐거든요. 애가 7살도 안 됐어요. 근데 희망퇴직 접수를 받아요. 진짜야. 근데 평생 은행권에서밖에 일을 안 해봤잖아요. 희망퇴직 해가지고 돈 받고 희망퇴직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재취업이 안 돼요. 재취업이 안 돼. 그럼 뭐예요? 자영업해요. 근데 하루에 자영업자들이 1,600개씩 폐업한대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 일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즘은 어때요? 20년 일해요. 근데 몇 살까지 사는 거야? 100살. 그럼 20년 일해서 50년을 살아야 돼요. 이게 앞으로의 미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재테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은행 금리 엄청 높죠. 1970년대, 80년대 그때 은행 적금표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금리 몇 프로예요? 15에서 20%예요. 워렌 버핏 주식 수익률이 1년 7%인데 그거보다 3배가 높아. 지금 동남아 국가가 은행 적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금리 말 그대로 개발도상국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야 A는 B야, B는 C야 이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해한다라는 느낌. 아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더 무섭게 표현을 할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월급을 480번 받아가지고 150번만 월급 없이 살아도 돼요. 근데 지금은요 240번 월급을 받아서 480회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테크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만 일하면, 그러니까 성실히 미덕인 거야. 근데 요즘은 어때요? 돈을 불리고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진짜 돈이 없어서 살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너무 무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고객들한테 설명하고 플랜을 줘서 고객의 인생을 나아지게 하는 게 누구의 역할?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나요? 맞죠? 미국의 재무설계사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보면 노년층의 빈곤, 그리고 의료비 지출에 따른 자살. 실제로 일본의 노인 자살률의 1위가 의료비 부담이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배우셔야 되고 제대로 된 플랜을 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거에 이제 기본이 뭐냐? 재무 설계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누구나 당연히 해야만 되는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렇게 설명을 하면서 재무 설계를 이제 스타트를 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복습을 해드렸어요. 자, 복습을 해드렸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실 분 있나요? 뭘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네. 방금 설명해드렸잖아요. 방금 설명했잖아. 다시 한번 정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누가 해보실까요? 자, 우리 경민 전문가님. 저한테 재무상담 12시간 들으셨잖아요. DB 고객으로 만나서. 뭘 오해요? 한 건 난데. 저분은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자, 우리 경민 전문가님이 한번 정리를 한번 쫙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그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교육을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 듣는 걸로 자위하지 말라고. 이게 여러분들께 돼야 의미가 있죠. 자, 우리 경민 전문가님. 자, 간단하게라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보통 인생은 저희가 뭐 100세 시대, 뭐 110세대 앞으로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되면서 계속 유병장수 시대로 말씀드리는데 그 시창에 재무 말씀하셨는데 재무라는 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속목하고 맞춤법이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맞춤법 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측정도 이쁘게 했는데 전 맞춤법이면 그러면은 딱 피면은 내 몸에 착착 감기잖아요. 내 기종복은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데 이 재무라는 게 우리가 뭐 한 생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홈런하는 인생이잖아요. 큰일 났네. 여러분들 이거를 못 하시면은 오늘 강의는 절대 따라도 못 하실 텐데 이거 큰일 났네요. 우리 광현 전문가님, 요거 100m 달리기랑 마라톤 비교하는 것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고객님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간단하게만. 고객님은 재테크하고 재무 설계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러 간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재테크는 거기서 다르고 재무 설계는 마라톤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재테크는 일시적으로 투자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 재무 설계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재무에 관련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마라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설명을 좋아요. 네. 그래도 예, 얼마나 대단하세요. 네, 잘하셨어요. 네. 하지만 약간 좀 변형이 조금 됐죠. 네. 100m 달리기, 즉 이건 단거리잖아요. 이거를 가장 빨리 뛸 수 있는 방법은 수만 번 참고 그냥 100m 내지르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라톤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우리 인생이랑 그냥 똑같다라는 걸 비유해 주면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무슨 역할을 해주겠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겠다. 왜?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재무상담 전문가니까. 그리고 코스마다 빠르게 뛰어야 될 때도 있고 천천히 뛰어야 될 때도 있고 물 한 잔 마셔야 될 때도 있고 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은퇴를 한 시점부터는 내 다리로 뛸 수가 없다. 그리고 그때 내가 자동차를 타고 완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탈 자동차를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여기서 설명해야 되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이런 단어나 용어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우리는 납득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좀 케어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요거를 단어를 설명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 복습만 하다가 끝날 것 같으니까 자, 요렇게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화법은 사실 1화 때 제가 말씀드렸던 재테크 재무설계 강의 그리고 오늘 강의 그리고 4화 강의까지 합치면 이제 재무상담 초안이 만들어지는데 그 초안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다 수준 높은 재무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화법이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다 이 마스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비교해주고 저축의 의미를 잡아주고 언제 어디에 얼만큼 저축을 해야 되는 게 분산 투자라는 걸 인지시켜주면서 재무설계는 맞춤복식 재무설계고 마라톤이고 목적을 만들어주고 그 목적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무설계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라고 물어보라 그랬죠?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필요하겠네요 라고 대답을 한다 그랬죠? 네, 그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1시간 동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대로만 하셨을 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강남의 건물주는 만들어 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애초에 소득도 커야 되고 돈을 물려받거나 운도 좋아야 돼요. 하지만 최소한 중산층 미만으로 당신의 삶이 떨어지지 않게는 지금 300만 원 벌고 계셔도 충분히 제가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확신을 주면서 저는 3가지를 보통 약속해요. 첫 번째 방금 이 멘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1시간, 2시간 경제 이야기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주특기가 아무리 재미없는 이야기도 정말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고요. 이런 암시를 또 해주고 세 번째, 저한테 어떤 경제적인 질문을 하셔도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제가 10초 안에 나오지 않으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란 뜻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런 어떤 확신을 주고 오늘 리더그룹 미팅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화법에 그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근데 그 공통적으로 다들 우리 리더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상담이 재미가 너무 없대요. 그러니까 AP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고 이미 AP를 여러분들이 한 10분, 15분 했어. 그러면 고객이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뜩이나 듣기 싫은 얘기인데 재미도 없으니까 이게 듣고 싶겠냐고요. 듣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원래 정상윤 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상담이 되게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활기차야 되고 그리고 재미도 없고 활기도 안 차. 그럼 뭐라도 있어야 되냐면 확신이라도 줘야 돼. 근데 재미도 없지, 확신도 없지 이러니까 고객은 빨리 지루해지는 거예요.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좀 갖추셔야 된다 이거예요. 고객을 재밌게 해주던가 아니면 그냥 진중한 느낌으로 확신이라도 똑바로 주던가. 근데 그 확신이라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뭐에서 나오냐면 자신감에서 나오거든요. 자신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딱 시작할 때 나 정말 전문가입니다. 그냥 눈 똑 부러지게 딱 쳐다보면서 눈빛 흔들리지 말고 그 어떤 압도감이라고 할까? 그 사람이 풍기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 눈 잘 못 마주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렇죠. 근데 마음속으로 각오라도 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초장에 확신이라도 딱 심어줘야겠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오늘 자신 있어. 이 느낌을 딱 주면은 고객은 좀 빨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이제 딱 약속을 전 3가지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고객의 집중도가 올라가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좋은 인생 그리고 중산층 이상을 위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시작을 하고 저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쓰지 않아요. 그냥 A4 용지 한 2장으로 상담을 다 끝내요. 이 안에 모든 경제의 흐름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메모지가 있죠. 제가 쓰는 거를 똑같이 쓰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메모노트에 다 하시고 자, 저는 A4 용지 이렇게 한 장 딱 있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요렇게 3층 석탑을 하나 그려요. 요렇게 자, 호흡 맞추면서 갈게요. 자, 속도 맞추면서 갈게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333 법칙 딱 요렇게 써요. 네. 다 쓰셨어요? 네. 재무상담을 요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객은 의아해해요. 그리고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현님, 이대로만 하시면요 못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월소득 200이어도 300이어도 월소득이 높지 않아도 이대로만 하시면 못 살 수가 없습니다. 최소 중산층 이상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어떤 궁금증 유발을 해주는 거죠. 이게 뭔데? 이게 바로 333 법칙이라고 대한민국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열의 9이 다 이 법칙으로 재테크를 합니다. 재무설계를 합니다. 이런 멘트들을 해주는 거예요. 왜? 프레임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요렇게 석탑을 하나 그렸죠. 그리고 333 법칙이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몇 층이에요? 3층. 여기 몇 층이에요? 여기 몇 층이에요? 1층, 2층, 3층이네요. 그리고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둥도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3층, 2층, 1층, 3 하나가 완성이 됐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금융기관이 몇 개 있을까요? 금융기관의 종류가 몇 개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자, 우리 세용 전문가님,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의 종류 몇 개 있죠? 은행증권, 네. 보험, 3개. 맞아요. 근데 이걸 고객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막 1000개, 10,000개, 그러니까 가지각색의 질문이 나와요. 만약에 맞는 대답을 해줬어. 그럼 뭐 하라 그랬죠? 그리고 틀린 대답을 했어요. 아유, 그것도 모르세요? 아유, 이 무식한 양반아! 아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당신 그 나이 먹고 뭐 했어? 그러니까 가난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줘야 돼? 틀렸어. 그럼 기분 좋게 까줘야 돼요. 아, 요런 거 모르고 계시는. 그래서 오늘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아마 주변에 많은 친구분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 지식을 갖추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저 잘 만나셨네요. 네. 그냥 이 정도로 하라고요. 모욕 주지 말고. 자꾸 모욕을 주려고 그래. 자. 자, 여기 3개 나왔죠? 자, 그리고 3. 이게 뭐냐? 3개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여기 동네 주변에 돈 인출하려 어디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상담을 잘 들어보시면은 질문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많아야 소통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 주식 많이 하지 않나요? 주식은 증권사에서 하는 거죠? 물론 요즘은 모바일 어플로도 할 수 있지만, 그쵸? 그리고 국민연금 무슨 공단이 있어요? 보험이 있어요. 네. 자, 이거를 전 세계의 3대 금융사라고 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사모펀드 증권사고요. 저축은행 은행이에요. 보험사 종류 36가지 있는데 다 그냥 보험사 안에 속합니다. 즉 세분화하자면 수천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크게 대분류를 하자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렇게 3종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층, 2층, 3층 나왔네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3개 나왔네요. 그럼 3, 3 맞았네요. 그럼 마지막 3은 뭘까요? 재테크 재무설계 설명 드릴 때 제가 힌트 드렸던 거예요. 뭐라고요? 네. 그렇죠. 자, 단기, 중기, 장기. 이걸 뭐라 그랬죠? 분산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분산 투자를 계속해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왜? 분산 투자를 정의를 해야만 보험을 세일즈할 수 있어요. 단기, 중기, 장기입니다. 네. 자, 333 법칙이 완성이 됐어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정말로 대한민국 넘버원으로 재무설계 잘 받으시는 거예요. 1층, 2층, 3층 있네요. 근데 재밌는 건 1층 없이 2층 만들 수 있나요? 2층 없이 3층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그리고 기둥수 세워야겠죠? 그렇죠. 순서대로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3개의 금융사가 있어요. 이 3가지의 장점을 우리는 다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모아서 쓸 돈이 있고, 중기적으로 모아서 쓸 돈이 있고, 장기적으로 모아서 쓸 돈이 있어요. 네. 이러면서 이제 어떤 소통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누구로 해볼까? 자, 혹시 우리 규섭 FA님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어요? 앞으로 결혼 계획이 있으신가요? 몇 년 안에 있어요? 5년 안에. 그러면 5년은 단기, 중기, 장기 중에 어딜까요? 중기나 단기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그거는 장기 재테크로 모으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단중기 재테크로 모으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을 하면 혹시 자녀 계획도 있으세요? 자녀 계획은 없으세요? 그럼 혹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라면 내 집이 인천 지역이나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을 얘기해 주면 돼요. 한 5억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5년 안에 5억을 모을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면 10년, 15년, 20년 걸릴 거예요. 대출까지 껴서. 맞죠? 그럼 그런 건 단기적으로 모아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모아야 될까요? 그렇죠. 간단한 내 인생의 2가지 이벤트를 딱 봐도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모아야만 잘 살 수 있는 거죠. 아주 쉬운 비유를 바로바로 해주는 거예요. 누구나 이거는 다 포함이 되겠죠. 누구나 단기적으로 할 거, 중기적으로 할 거, 장기적으로 할 게 다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모든 사람한테 다 쓸 수 있어요.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단중기 이벤트가 다 끝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저번에 우리 미선 SL님이 저한테 질문 주셔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자기 노후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노후 준비만 딱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자, 333 법칙이 뭐냐? 1층, 2층, 3층이네요. 은행, 증권, 보험사네요. 단기, 중기, 장기예요. 333을 하나씩 올바른 칸에 맞춰 나가면 재무 설계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못할까요? 어디가 올바른 칸인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준 적 있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 가야 좋은 기업 취업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 열심히 몇십 년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잘 살기 위해서예요. 그럼 잘 살기 위한 건 돈인데 돈은 왜 교육을 안 해줄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금융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저축을 하고 대부분은 부모님한테 배운 정보로만 저축을 해요. 즉 부모님 세대는 은행 적금 금리가 1년에 20%여서 적금만 해도 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1% 2%밖에 안 되죠. 10분의 1로 반토막 났는데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은행 적금이라도 해, 은행 적금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세뱃돈 받았을 때부터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걸 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러다가 언제 다른 걸 하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나는 은행 적금만 하던 사람이야. 근데 내 옆에 동료가 주식으로 대박 났대. 그러면 눈 돌아가요. 아씨 뭐야 나도 주식해야지.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제공하는 잘못된 정보로 혹은 카더라 정보로 누군가가 이거 샀으니까 나도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평생 적금으로 모아놨던 돈을 다 주식으로 넣었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죠. 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금융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왜 중요합니까?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영훈님 하루에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뭐 제일 많이 하셨어요? 일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선 열심히 노력하는데 죽기 살기로 기분 나쁜 거 다 참고 직장 상사가 모욕해도 참고 고객이 컴플레인 걸어도 참고 확 욕하고 싶은 것도 참고 때리고 싶은 것도 참고 다 참으면서 한 200~300의 돈을 버는데 정작 그 돈을 관리하는 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 333 법칙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자, 1층 없이 2층 못 만들죠? 2층 없이 3층 못 만들죠? 자,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여러분들 저기 시그니엘 타워를 멀리서 바라보면 꼭대기층이 먼저 보입니까? 1층이 먼저 보입니까? 자, 멀리서 우리 광현님이 이 건물을 바라봤을 때 3층이 먼저 보일 것 같아요? 1층이 먼저 보일 것 같아요?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 다 3층이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위에 그냥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나한테 가까워 보이는 것만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밌는 게 3층 단기 저축만 먼저 생각을 하고 단기 저축에 올인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래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층 없이 2층 만들 수가 없잖아요. 2층 없이 3층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클라이언트님 제가 종이 드렸으니까 여기다가 살고 싶은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다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이거 제가 그 1회 때도 했었던 거죠. 자, 우리 선영님 여기 살고 싶은 집 빨리 그려보세요. 딱 걸렸어. 저번에 여기 딱 걸렸어. 위부터 100명한테 그려보라 그러면 지붕부터 그린다니까요. 100%예요.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해. 자, 됐어요. 자, 됐고, 자, 여기다가 살고 싶은 집을 지어보세요, 한번. 네, 한번 지어보세요. 자, 오케이, 됐어요. 자, 아니, 똑같은 집인데, 여기는 왜 지붕부터 그리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왜 기둥부터 세우셨어요? 이거는 네, 고객님. 두 번째는 만들어라고 하니까 네. 밑에 기반을 닦아야 될 것 자, 같아서 우리 인생은 그림처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차근차근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쌓아가요. 그럼 기둥부터 쌓고 1, 2, 3층으로 쌓아야 돼요? 아니면 3층부터 내려가야 돼요? 기둥부터 하고 1, 2, 3층. 그럼 만약에 우리 선영님의 저축이 1, 2층은 없고 기둥은 없는데 3층만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다시 점검해서 조정해야 돼. 그렇죠. 이게 가클로징이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여러분들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같이 호흡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사람은 3층부터 보이지만 실제로 3층만 신경 쓰면 어떤 형태의 집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집이 만들어져요. 이런 집. 누가 옆에서 툭 건들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똑같은 100만 원으로 재무 설계를 내 인생을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요런 추파춥스 같은 집을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누가 봐도 안정적인 집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전에 팩트 파인딩 받으라 그랬잖아요. 팩트 파인딩 받은 내용을 원래 여기 옆에다 다 써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300번은 사람이고 150은 지출이야. 변동, 고정 이렇게. 그리고 100만 원 정도 은행 적금하고 있다고 치고요. 20만 원 정도는 보험이야. 그러면 30만 원 정도의 비상금이 남죠. 이걸 옆에다가 다 써놓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왜? 이따가 이거를 여기다 대입시켜버려요. 다. 그래서 숫자 포트폴리오까지 여기서 다 끝내요. 이거를 431 법칙이라 그래요. 이게 제가 만든 건데 실제로 제가 재테크 하는 걸 바탕으로 합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쌓아가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충분히 시켜주고 333 법칙을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 자, 나한테 가장 가까이 보이는 게 3층인데 2층, 1층 없으면은 기둥 없으면 3층 못 만들죠? 그쵸? 그럼 나한테 가장 가까워 보이는 3층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에 뭘까요?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중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건데 뭘까요? 그렇죠. 3층은 바로 은행이고 단기저축을 말씀드리는 석탑이에요. 그리고 1년에서 3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년에서 3년은 저축을 하는 기간을 사실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단기저축을 했을 때 최대 3년 정도 안에 이벤트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2층은 뭘까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단기, 중기, 장기 중에. 일단 중기겠죠. 중간에 있으니까. 그리고요. 네. 그냥 보통 순서대로 얘기를 해줘요. 증권 플러스 보험입니다. 그럼 얘 1층 제일 큰 거, 제일 중요한 거 얘는 뭘까요? 보험. 그리고 장기겠죠. 그쵸? 그럼 얘는 뭘까요? 기둥. 얘는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보장자산이에요. 얘네들을 지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재무 상담 끝내고 기둥도 올바르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봐드릴 거예요. 왜? 재무 상담 아무리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둥이 허술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재무 상담 끝나고 바로 보장 상담까지 들어가죠? 네. 자,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은행이나 증권사는 저축한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재무 상담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보험이라는 거는 병원 갔을 때 실비보험, 암 걸렸을 때 암진단금, 수술했을 때 수술비 이런 게 보험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저축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보험? 응? 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이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보험공단, 연금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내가 돈이 없을 때 어딘가에서 돈을 주는 게 연금인데 그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 근데 한번 봐봐요. 내가 100만 원씩 은행 적금 1년에요. 그럼 원금 1200에 이자 한 10만 원 나옵니다. 근데 연금 보험을 100만 원씩 1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씩 2년을 줘요. 그러면 재테크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재테크를 정의를 해주세요. 재테크라는 거는 내가 100만 원씩 1200만 원 모았어요. 1200만 원만 돌려받아. 이거는 재테크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수익이요. 내가 모아둔 돈 외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돈 모으는 과정이에요. 재테크가 되려면 내가 넣은 돈에 그럴싸한 이자가 나와야 돼. 1200만 원 넣었으면 아무리 못해도 한 50, 100만 원은 나와야 그걸 재테크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넣어둔 돈만 나온다라는 건 재테크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단순히 돈 모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테크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돈 모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재테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은행 적금은 100만 원씩 1년 넣으면 1200만 원에 이자 10만 원 나와요. 근데 연금은 100만 원씩 1년 넣으면 원금 1200에 나중에 내가 받는 연금액이 2400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2배, 3배도 주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이 줘요. 그러면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은행 적금이 좋은 재테크예요? 연금이 좋은 재테크예요? 근데 연금은 왜 보험이죠? 연금은 왜 보험이죠? 여기서 이제 장수 리스크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지루해지는 거예요. 재밌게 하라 그랬죠? 자,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보장활보에 위험할 혐의예요. 즉 돈이 없고요. 내가 돈을 모으지 못하고요. 이런 것들도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해결해주는
저축성 보험 상품들이 있고요. 보장성이지만 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잘 하려면 이건 증권이네, 위험하네, 이건 적금이네, 이자가 안 나오네, 이건 보험이네, 이런 편견부터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있으시죠? 자,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으로 전화 많이 하세요? 아니면 유튜브 많이 보세요? 게임 많이 하세요? 뭐라고요? 시계? 자, 핸드폰은 왜 만들어졌죠? 전화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왜 전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핸드폰으로 요즘 사람들은 게임을 많이 하고 유튜브를 많이 보고 시계 기능으로 활용할까요? 편견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3사를 활용해서 원래 내가 보장성 보험의 목적이었지만 활용을 저축으로 있으면 저축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암에 걸리면 암 진단금을 줍니다. 근데 암에 걸리지 않으면 내가 낸 돈 플러스 알파를 돌려주는 보험도 있어요. 그럼 얘는 보장성입니까? 아니면 환급금이 있는 겁니까?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편견을 가지지 말고 나한테 필요한 기능만 찾아서 내가 준비하면 최고의 재테크 플랜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편견부터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왜 하냐? 이 얘기 왜 해요? 이 타이밍에? 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 상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딱 클로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건 보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그러니 이 단계에서부터 보험으로 재테크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되게 좋은 재테크야. 되게 필요한 거야. 보험은 이런 기능이 있는 거고 보험도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야. 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인지시켜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무슨 보험으로 재테크야 이런 소리를 안 한다고.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여기 에어컨 좀 켜주세요. 뒤에. 네. 자, 그래서 이 보험 파트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이 선거절을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가야 돼요. 여기서 가장 좋게 풀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보험공단이 있잖아요. 연금도 보험이야. 은행 적금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돌려주는 재테크인데 왜 보험일까? 편견 버리자.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무슨 보험으로 재테크해요. 이 얘기가 100%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밑작업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네. 자, 그래서 이제 보험 파트에서는 그거를 딱 클리어 해주고, 자, 은행 단기는 1에서 3년이에요. 그리고 증권보험 중기 3에서 7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장기 5년에서 평생을 보는 겁니다. 요렇게 기간을 딱딱딱 정해줘요, 이제. 그래서 이 기간은 저축을 하는 기간, 무슨 평생 저축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단기 목적 자금은 3년까지 쓸 수 있고 중기 목적 자금은 7년까지 쓸 수 있고 장기 목적 자금은 평생 활용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간에 대한 의미를 또 정해줍니다. 자, 그리고 단기부터 가야겠죠. 자, 일단 은행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은행 이미지가 좀 어떠세요? 은행 이미지가 좋으세요? 안전하다? 좋아요. 자, 은행은 그러면 뭘로 돈을 벌까요? 대출이자. 억울하지 않으세요? 은행 예금 맡겨보셨어요? 이자 몇 프로 나오세요? 2%. 은행에서 대출 받아보셨어요? 이자 몇 프로를 내야 돼요? 아니, 내가 돈을 맡기면 2%밖에 안 주는데 내가 왜 돈을 빌리면 5%씩 돈을 갚아야 돼요? 왜 2.5배씩 차이가 나? 그걸 뭐라 그래요? 예대 마진이라 그래요. 은행은 예대 마진이라는 걸로 돈을 법니다. 즉 예금과 대출의 마진, 이자 차이로 은행은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돈 맡기면은 1, 2% 주면서 돈 빌리면 4, 5%로 갚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은행의 기원이 뭐냐면 이 고리대금업이에요. 고리대금업 이미지 어떠세요? 근데 왜 은행은 좋다 그러세요? 고리대금업 이미지 안 좋다면서요. 근데 왜 은행은 좋다 그러세요? 마케팅? 그럼 마케팅 좀 더 하셔야겠죠. 우리가 설계사로서. 네. 자, 고리대금업이 바로 은행의 기원이에요. 근데 그걸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는 거죠. 실제 이득 구조는 뭡니까? 우리가 맡긴 돈으로 얘는 대출을 해줘요. 내가 10억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선영님이 10억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20억을 은행에 맡겼어요. 그럼 은행에 20억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은행에 실제로 얼마가 있죠? 15억에서 17억.
은행에 실제로 5억 정도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달라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즉 고객들의 돈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국가에서 원래 정해요. 매년마다. 근데 그게 보통 70%라고 보면 우리가 20억 맡겼어요. 그럼 은행엔 6억밖에 없어요. 나머지 14억은 돈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 돈으로 대출을 해줬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봐봐. 이 은행이 위험하대요. 이 은행이 막 부실하대. 그럼 우리 10억 이거 빼야 돼, 안 빼야 돼요? 근데 못 빼요. 돈이 없어, 은행은.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걸 BR이라 그래요. 뱅크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자본력 굉장히 중요하고 이자를 0.1%, 0.2%, 0.5% 더 받겠다고 부실한 은행, 저축은행, 뭐 2금융권, 3금융권에 돈을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2금융권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져서 예금자 보호법은 적용이 되지만 그거 예금자 보호법으로 적용되는 돈 5천만 원 받는 것도 막 8년, 10년 걸려요. 근데 그 할머니분들, 폐지주 써가지고 거기다 돈 맡긴 분들 아직도 돈 못 돌려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은행의 이미지 어떠세요?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5분 만에 대답이 바꾸셨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면 바뀐다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르면 영원히 그렇게 알고 살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더 심해요. 왜? 부모 세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 세대의 은행, 그땐 개발도상국이었고 고성장이었으니까 고금리죠? 이자가 막 20% 이래.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으면 부자 돼요.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랐지만 은행에만 돈을 넣어놨어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본 분들은 은행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생기겠죠? 그 믿음을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본인의 가족과 자녀한테.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거니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경제 흐름을 알아야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젊은 층 그리고 중장년층이 될 때까지 은행 적금 외에 다른 재테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게 우리의 아픈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좋은 걸 알려주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도가 좋다고 다 좋은 일일까요? 의도가 좋다고 다 좋은 일일까? 예를 들어서 홍삼 먹으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난 이 사람 건강 내가 너무 생각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막 홍삼을 다려가지고 막 먹이라고 막 이렇게 먹였어요. 이 사람 죽었어. 내가 뭐 나쁜 짓 한 거예요? 난 좋은 의도로 이 사람 건강 생각해 주고 홍삼 먹였는데 내가 왜 나빠? 근데 살인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화법을 그냥 똑같이 쓰셔야 돼요. 네. 이렇게 너무 많아. 화법은 뭐 평생 교육을 해도 다 못해줄 정도로 너무 많아요. 자,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강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재테크 필요한데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적금만 하는 거예요. 이자는 쥐꼬리만큼도 안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은행 적금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은행 상품의 구조는 전부 다 달리의 과세예요. 그리고 여기서 뭘 알으셔야 되냐면 우리가 은행 적금 많이 하잖아요. 은행 적금 이자율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 뭘까?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은행 적금 해보신 분. 은행 적금 다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우리 준영이가 100만 원씩 은행 적금을 했어요. 1년짜리를 했어. 이자 2%짜리를 했어요. 그러면 원금 얼마예요? 1200. 그럼 2% 나오면은 이자 얼마 나와야 돼? 24,000원이에요? 24만 원이잖아요. 그냥 왜 그래? 이거 나와야 되잖아요. 준영 맞아요? 여러분들 다 이거 맞아요? 네. 자, 이거 맞다 손. 아니 괜찮아요. 이거 진짜 모르면 배우면 되니까. 이거 맞다 손. 아유, 이거 아니다 손. 훌륭하셔. 다들 눈치채셨어? 그럼 얼마 나와요? 아니 이게 아니라며. 그럼 얼마가 나오냐고요. 세금 빼야 돼. 그러니까 세금 15.4% 빼야지. 그리고요. 4억비? 세금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12분의 그게 2%가 아니라 한 달마다 이게 달라질 실제로는 12만 원에 15.4% 세금을 떼고 1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은행 적금한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럴까? 이게 진짜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아마 80%는 모를걸요? 난 너무 그게 이해가 안 가. 아니 자기가 자기 돈으로 적금을 하는데 이자 계산을 안 하나? 근데 진짜 안 하거든요. 왜?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똑바로 줬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 은행의 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26년 1월에 100만 원을 맡겨요. 27년 1월이 만기야. 2%짜리예요. 그러면 26년 1월에 넣은 100만 원은 1년 머물죠. 그럼 2%를 다 줘. 근데 26년 2월에 머문 100만 원은 11개월만 머물잖아요. 그럼 2%를 안 줘요. 1.8%를 줘요. 26년 6월에 머문 건 1%. 그럼 마지막 달에 넣은 건 이자가 없어요. 그래서 2%짜리 적금은 실제로 이자 1%를 줘요. 그리고 여기에 15.4%의 세금을 떼는 거죠. 이게 은행 적금 계산법이에요. 예금은 다르지. 한 번에 다 넣으니까. 그쵸? 예금은 2% 주는 거 맞는데 적금은 정해진 이율의 절반만 줘요. 세금도 떼고. 이게 은행 적금 계산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이걸. 그래서 적금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꼭 알려줘야 돼요.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엄청난 경제 지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은행 적금만 30년 한 사람들도 이걸 몰라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 광현 전문가님 은행 적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 예금하고 착각을 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미 늦었지만 좋아. 오케이. 네. 자, 적금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튼. 자, 이게 은행 적금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달리의 과세를 적용받아요. 자, 달리라는 개념이 뭐냐면, 원금이 쌓이죠. 여기에 이자가 붙어요. 그리고 다시 원금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자가 붙어요. 이게 달리의 개념이에요. 원금에 이자가 붙은 다음에 원금을 다시 모아야 돼요.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은 복리라는 게 있죠? 원금에 이자가 붙어요. 그럼 원금 이자 붙은 거에 이자가 또 붙어요. 그럼 뭐가 더 클까요? 그렇죠. 자, 근데 은행은 달리예요. 그리고 과세를 합니다. 여기 15.4%. 요렇게.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거에 관심이 없는지 아세요? 100만 원씩 적금하는 거는 크게 적금하는 거죠. 근데 이자가 얼마 나와 지금? 10만 원 나오죠. 10만 원에 15.4% 15,000원 떼봤자 감흥이 없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이 커피 2잔 사 먹으면 또이또이잖아요. 그리고 이자도 워낙에 쥐꼬리만큼 나오기 때문에 뭐 가족들끼리 외식 한번 하면 이 이자 그냥 1년치 다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00만 원씩 은행 적금했을 때 1년이면 이자가 10만 원 나와요. 그럼 10년이면 이자 100만 원이죠. 1000년이면 이자 1000만 원이야. 신라시대 때부터 은행 적금하고 있어야 은행 적금으로 1000만 원 이자 생겨요. 그러면 신라시대 때부터 내가 은행 적금 1000년 하시겠어요? 아니면 한 20년 정도 내고 한 똑같이 100만 원씩 넣어서 한 20년 정도 저축해가지고 이자만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받는 거 아시겠어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은행 적금 1000만 원씩 1000년 하시는 게 죽어서 100골이 되고 나서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은행 적금 하고 있는 게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한 10년 내고 10년 거치해가지고 이자 한 2천만 원 받는 게 효율적이에요? 2천만 원. 후자가 효율적인가요? 그럼 후자 하시면 되는데 왜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재테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넣은 돈에 비해서 이자가 많이 나면 좋은 거라면서요, 안전하게. 근데 그거 왜 안 하고 계세요, 선영님?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거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게 나옵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은행 적금 1000년 하실래요? 못해요? 신라시대 때부터 은행 적금 어떻게 하실래요? 알고는 못해요. 판계야 대륙이 막 이상해질 때까지 은행 적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못하죠. 앞으로 우리 남은 여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현명한 재테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은행 적금 맨 처음 시작할 때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아시면은 이런 거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왜 못하셨냐고요? 몰라서. 근데 이제는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제가 분명히 정답을 드릴게요. 자, 계속 이렇게 클로징하고. 뭐 아무튼 이런 작업을 뭐 한 50번은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달리의 과세. 자, 근데 달리 이자 쥐꼬리만큼 나온다 그랬죠? 근데 과세 거기다 심지어 세금까지 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사람이 기분이 안 나빠? 이미 자, 여러분들 세금은 원금에서 떼요, 이자에서 떼요? 이자에서만 떼요. 원금은 안 건드려. 근데 이자가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거기서 15,000원 떼는데 이게 감흥이 있어요? 막 기분 안 나쁘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자가 2천만 원인데 여기에 38% 떼는데 그럼 어때요? 그럼 막 화가 막 너무 나잖아. 막 800만 원 이자 떼가겠대. 가만히 안 있죠. 막 내야 되는 거 맞는데 국세청에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왜 그런 행동을 안 하냐? 애초에 이자가 쥐꼬리만큼이니까 거기에 15,000원? 뭐 감흥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이자가 원금만큼 생기는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막 15.4% 2천만 원 이자 넘어가서 종합소득과세로 38% 뗀다 그러면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나빠서 안 떼는 대로 가야지. 그렇죠. 그걸 안 떼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국가에 세금을 안 내는 게 있을까? 오늘 제 상담을 끝까지 잘 들으세요. 그게 비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복선을 깔아주고, 자, 과세 볼게요. 기분이 왜 안 나빠? 이자가 쥐꼬리만큼이니까 기분이 안 나빠요. 아니, 15,000원 떼가는 거 뭐 감흥도 없잖아. 근데 이게 기분이 나빠야 비과세가 매력있게 들리지 않을까요? 맞죠? 일단 첫 번째,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선영님 지금 사무직이신데 세전 받으세요? 세후 받으세요? 세후 받으세요? 그럼 세전이면 급여가 얼마예요? 세전이면- 아까 뭐 세후로 300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세전이면 한 330 정도 받으시죠? 그럼 330 받는 게 기분이 좋아요? 300 받는 게 기분이 좋아요? 330 아니 뭐지? 그러니까 근데 왜 세후 받으세요? 이거는 무조건 떼야 되는. 그렇죠. 그럼 국가에 세금을 한번 떼고 내가 급여를 받죠. 그럼 세금을 한번 떼고 받은 급여로 저축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왜 또 세금을 떼세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을 나중에 내가 죽어요. 자녀한테 물려줄 때 또 세금을 내야 되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트리플 과세 구조예요. 월급 받을 때 한 번 떼고 저축했을 때 또 떼고 물려줄 때 또 떼. 기분 좋으세요? 안 좋아서 절세 방법을 찾아야지. 세금을 안 떼도 되는 게 있으면 가장 우선순위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세금을 앞으로 더 많이 떼겠대. 왜? 인구가 어때요?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역피라미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970년대 출산율이 높았죠. 일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많았죠.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적었죠. 그러니까 돈은 내지 않고 세금은 내지 않고 세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적었어요. 세금 내는 사람은 많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금 부담액이 적었어요. 그게 개발도상국의 인구구조의 특징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은퇴설계 과정을 들을 때 대한민국의 인구학 교수가 2명밖에 없는데 다 서울대 교수거든요. 경제적인 건 환경이 변하면 뭐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다 바뀔 수 있는데 인구학적인 건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 왜? 우리 수인님 오늘 몇 살이에요? 몇 살이야 당신? 44살. 10년 뒤에 몇 살 돼요? 이게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학적인 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자,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피라미드형 인구구조가 아니라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예요. 출산율은 낮고 노동인구는 적은데 65세 이상의 세금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국가에서 세금을 더 떼고 싶을까요? 덜 떼고 싶을까요? 더 떼고 싶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세금 때리고 다주택자 세금 때리고 세금 내다가 빌더설이 내게끔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와중에 내가 세금을 안 내는 저축이 있으면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 해야죠. 알면 해야죠. 근데 그런 게 있을까? 다 세금 하는데 세금 안 떼는 게 있을까? 있을까?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겠죠. 그쵸? 대한민국의 비과세 자금이 40조라 그러는데 우리 선영님은 비과세 자금에 40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산이? 조금 대부분은 없겠죠. 잘 모르겠죠. 보험 설계사시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과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 내는 게 당연히 많이 내지만 싫죠. 아,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 아니, 예를 들어 난 이만큼 내. 이 사람은 10,000원 내. 근데 혜택 똑같고. 아, 좀 그렇잖아요. 어? 근데 내야 되니까 내는 거죠. 근데 안 낼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이게 세금 떼는 거 너는 이자가 안 나오는 저축을 하고 있었으니까 세금 내는 거에 대한 감흥이 없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기분 어때요? 안 내는 게 있으면 안 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안 내는 게 과연 있을까? 자, 원금에 이자 쥐꼬리만큼 붙어요. 근데 원금에 이자가 붙고 이런 게 있으면 어때요? 좋죠. 해야죠. 근데 그런 게 있을까? 근데 그렇게 이자가 많이 불어나는데 세금은 다 이자에서 떼는데 그 이자에서 세금을 안 떼는 게 또 있대. 그러면 어떨까요? 해야겠죠. 근데 왜 안 하고 계세요? 모르니까. 그걸 알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40조 안에 내 자산도 들어가줘야지. 그거는 뭐 학벌에 따라서 무슨 뭐 자산의 현황에 따라서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보를 제가 드릴 테니까 하셔야겠죠. 오늘 결판을 내셔야겠죠. 자, 그래서 은행의 특징은 뭡니까? 은행 적금은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한 거의 절반 이하로 나온다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의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이 다음 시간이 대한민국 금융의 역사인데 대한민국 금리가 앞으로 절대 오를 수 없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처럼 갑니다. 자, 가뜩이나 재테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돈만 모으는 개념이야, 이건. 근데 달리래. 게다가 세금도 뗀대. 그렇다고 은행이 다 쓰레기입니까? 은행 적금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은행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재테크가 아니니까. 1에서 3년짜리는 은행의 비중으로 실어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것만 믿고 우리 부모님 말처럼 은행 적금만 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열심히 일한 거를 저축해가지고 50년 사셔야 되는데 절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단기 은행에서 다루고 1에서 3년, 단기, 달리, 과세, 그리고 은행 적금 계산법 다 알려드렸죠. 대표적인 상품 뭐가 있어요? 은행 적금, 은행 예금 있죠. 그리고 주택 청약 있죠. 얘는 뭐예요? 얘는 집 살 때 청약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당첨이 됐어. 그럼 계약금 10% 내고 나머지 잔금 치러서 내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 그냥 서울 경기권 분양가가 얼마예요? 나중에 제가 부동산 얘기도 해드릴게요. 자, 10억. 그럼 계약금이 얼마예요? 만약에 10억짜리를 내가 당첨이 됐어. 그럼 계약금이 얼마예요? 1억 있으세요? 아니, 주택청약에 당첨이 돼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마련이 안 된 사람들 있죠. 그리고 주택청약 믿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중장기 재테크의 목적이 주택청약 계약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이야, 이건. 그래야 집을 살 수 있어요. 진짜야.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은 이제는 부동산으로 재테크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 이 경제 얘기를 시작하면 진짜 밤새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부동산이랑 비교하는 화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진짜 보험 상품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자, 참고로 저는 제 재테크 비중이 제일 큰 게 보험입니다. 정말 저 진짜예요. 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증권사, 중기. 자, 얘는 뭐예요? 얘네만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 응? 얘네만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리스크가 있어.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근데 주변에 보시면 어때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제로 리턴이죠. 요즘은 증시가 미친 듯이 올라서 그렇지만 리스크는 높은데 내가 정보가 없고 기술이 없으면 리턴은 없어요. 오히려 돈이나 안 까먹으면 다행이지. 10,000명이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딱 1명이 돈을 번다고 합니다. 마젤란 펀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피터 린치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피터 린치라고 월가의 전설적인 트레이너예요. 이 사람이 만든 마젤란 펀드라는 게 15년 동안 운영이 됐는데 미국 월가 역사상 가장 높은 펀드 수익률을 준 펀드예요. 수익률이 2,400%인가 그랬어요. 그럼 이 펀드 투자한 사람들 다 부자 됐겠죠. 피터 린치가 궁금한 거야. 이 펀드 운영을 끝내고 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사를 한 거지. 근데 투자한 사람의 10%만 돈을 벌었고 90%는 오히려 돈을 잃었어요. 진짜야. 왜? 오를 땐 좋죠. 떨어질 때를 못 견디는 거야. 이 등락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등락을 못 견뎌서 내가 오르니까 샀어? 바로 떨어지죠. 마치 누가 뒤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꼭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죠. 이상하게. 근데 그런 심리를 다 이용을 하거든요. 사실 투자자들이. 그래서 모르는 사람, 정보가 없는 사람이 하면 리스크만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CMA라는 게 있어요. 여기 MMF라는 게 있고 RP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은행 적금 통장처럼 1년 단위로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매일 단위로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입출금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투자가 가능해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 포트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저축하고 싶은 금액이 100만 원이면 이 중에 20% 수준으로 하는 게 맞고요. 개별 종목인 주식보다 10개, 15개 섹터에 전 세계의 대기업 100개, 1000개가 한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ETF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ETF 상담을 나중에 따로 해드릴게요. 그냥 전 요 정도로 요거는 딱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 딱 요 정도로만 딱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다? 하이 리스크인데 리턴은 없을 수 있다. 내가 저축을 하고 싶은 금액의 딱 10에서 20%의 비중으로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수익률 욕심에 내 전 재산을 올인하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다 때려 박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겠죠? 안 좋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요거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얘가 남았네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보험. 아까 보험 뭐라 그랬죠? 암진단금, 실비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재테크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면서 보험도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요.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야. 얘는 사람에 따라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될 수도 있어요. 아예 제로 리턴이 될 수도 있어요. 얘는 미들 리턴, 로우 리스크예요. 그러면 리스크는 누가 제일 적어요? 얘랑 얘. 리턴은 안정적으로 운영했을 때 누가 제일 많아요? 얘예요. 그럼 얘를 무조건 포트에 넣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험 상품의 대표적인 플랜들은 뭐가 있냐면 이때 여러분들이 오늘 팔고 싶은 거를 여기다 나열해줘요.
7년납 달러 종신이라는 게 있고요. 변액 연금이라는 게 있고요. 무슨 단기납 종신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익숙하게 아예 상품을 여기서 다 열거를 해버려요. 연금이라는 게 있고 VUL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류도 제일 많아요. 수요가 제일 많으니까. 자, 신한은행이 미국에도 있나요? 삼성증권이 미국에 있어요? 근데 메트라이프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시가총액이 76조야. 삼성전자보다 훨씬 커요. 왜 글로벌 기업으로 갑니까? 전 세계에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 보험이라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요즘 현대 트렌드에 너무 맞는다, 재테크적으로. 그럼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얘랑 반대예요. 복리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건 이 보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달리와 복리, 과세와 비과세를 제가 아주 쉽게 이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선영님이 어떤 걸 선택할지 한번 저랑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눈을 모아서 눈사람을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눈사람의 크기가 클수록 내가 돈을 잘 모은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아이스박스에 조그마한 눈을 하나 모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눈을 모아요. 또 이자가 생겨. 또 눈을 모아 이자가 생겨. 자, 이렇게 10번을 반복을 해요. 10년 동안. 요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 덮인 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조그마한 눈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굴려버려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로 돈을 모으고 싶으세요? 두 번째. 왜죠? 나중에 눈이 더 빨리 커지니까. 그쵸? 네. 이게 달리고 이게 복리예요. 달리 복리를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걸로 눈을 모아서 눈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영님이 아이스박스에서 이렇게 눈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쳐요. 야, 너 뭐해? 야, 아이스박스 누구 거야? 내 거 아니야? 야, 눈덩이 3개 내놔. 이게 과세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과세예요. 이게 과세야. 이게 달리의 과세예요.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은행에. 맞죠? 자, 이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눈을 굴려요. 그래서 원금만큼 이자가 생기는 게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원금만큼 이자가 생기는 게 복리예요. 근데 세금은 어디서 뗀다 그랬죠? 이자에서만 뗀다 그랬죠? 근데 어차피 단기저축은 이자가 안 불어나기 때문에 비과세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는 원금만큼 이자가 생겨. 원금이 2천인데 이자도 나중에 2천이 돼요. 근데 여기서 세금을 떼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세금을 안 떼는 비과세가 필수예요. 근데 이 혜택을 아무한테나 줄까? 원래 대한민국이 참고로 개발도상국 이상 국가, 선진국 국가의 비과세 저축이 남아있는 케이스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없으면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다 사라졌어요. 왜? 이건 독이거든 사실. 국가 운영에. 그렇지 않을까요? 자, 아직 대한민국은 남아있습니다. 왜? 경제가 권총이면은 요 방아쇠는 뭐야? 정치예요. 근데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 돈이 많아 적어. 많죠. 이 사람들 비과세 혜택을 자기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과 자녀들도 다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비과세가 원래 여러분들 3년만 저축해도 비과세였어요. 근데 5년, 7년, 지금 10년이 됐고 앞으로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몰라요. 이제 정말 사라질 수 있어요. 언제 사라져도 이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은 있어. 그러면 우리 선영님,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급한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급한데 중요한 거. 그러면 당장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자가 빨리 불어나는 건 내 시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내 시간은 제한적이죠. 내가 200살까지 살고 싶다고 200살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지 않아요? 제한적이죠. 근데 얘가 또 사라진대. 그러면 중요한데 급한 거예요. 맞나요? 그럼 중요한데 급한 거면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게 바로 복리의 비과세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복리는 원금만큼 이자가 나오죠. 세금은 이자에서 떼죠. 이자가 2천만 원인데 아까 은행에서 15.4% 떼는 거 관심도 없다면서요. 근데 만약에 복리저축이 2천만 원에 세금을 종합소득과세로 38% 뗀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뼈 빠지게 10년 동안 2천만 원 원금에 2천만 원 이자를 만들었어. 근데 세금 1,000만 원 떼가겠대요. 그럼 어때요? 숨겨놓고 싶을 거.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게 세금 떼가겠대. 그럼 어때요? 그럼 그때 만약에 세금을 안 떼는 혜택이 야, 너 고생했다. 10년 동안 어떻게 저축했어? 야, 애썼다. 야, 너한테는 세금 안 뗄게. 라는 게 있으면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그거를 막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만 할 수 있대. 혹은 자산이 막 30억 이상이어야만 할 수 있대. 그러면 어때요?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근데 딱 요번 1년만, 딱 오늘 하루만 이 제한선을 풀어준 거예요. 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어. 딱 오늘 하루. 만약에 오늘이 그날이라면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그 상품부터 하고 친구랑 가족한테도 그렇죠. 알려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데 급한 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복리. 그렇죠. 그리고 비과세. 그렇죠. 복리 비과세. 저 1, 2, 3층 중에 어디에 있다? 1층에 있다. 1층은 뭐다? 보험이다. 왜? 보험이 유일하게 장기 상품이죠. 근데 아까 비과세 몇 년 저축해야 준다 그랬죠? 10년. 그러니까 보험에 비과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험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10년을 연속해서 저축할 수 있는 건 보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왜 그게 의미가 있어요? 복리로 굴러가는 건 시간에 투자하는 건데 시간에 따라서 원금만큼 이자가 발생하죠? 그 이자의 세금을 안 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신 혜택을 주는 거예요. 비과세라는. 그럼 내 인생에 필요해 안 필요해? 굉장히 필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오늘 딱 리미티드가 풀렸어요. 그럼 뭐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보험으로 암 진단금만 받는다 아니다? 저축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왜? 복리 비과세가 있는 탑재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네.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달리 과세, 복리 비과세를 요렇게 아이스박스 화법으로 여러분들이 딱 상담을 해주고 자, 복리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는 보험사밖에 없다. 왜? 아무한테나 이 혜택 안 주죠. 한 10년은 저축을 해야 돼. 근데 다행인 건 요즘은 7년 내고 3년을 그냥 거치만 해놔도 돼요. 그래서 10년을 내는 게 지금 연세가 있어서 좀 불편하시면 5년 내고 5년 거치도 괜찮고 7년 내고 3년 거치도 괜찮다 이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거 뭐야? 복리비과세. 무조건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만 있다? 이 보험에만 있다. 그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어떨까? 복리인데 비과세야. 근데 혹시 제가 똑같이 100만 원 드릴게요. 대한민국 돈이야. 원화가 쓰레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어디에도 쓸 수 있는 달러야. 그럼 둘 중에 뭐 갖고 싶으세요? 달러. 그러면 복리인데 비과세에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어. 그럼 해 안 해? 그렇죠. 오늘 제가 그걸로 플랜을 좀 짜드릴게요. 오케이? 네. 그래서 달러 단기나 파시면 돼요. 너무 좋잖아. 근데 실제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니버셜 종신의 컨셉이 있고 단기납 종신의 컨셉이 있고 너무 컨셉이 많아. 이거 다양하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요 기둥. 요것도 잠깐 설명드릴 건데 요렇게 저랑 같이 재무 포트폴리오를 아주 멋지게 짰어요. 뭔가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번에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아니 오늘 예를 들어서 저랑 50만 원짜리 복리비과세 통장 하기로 하셨는데 그거 10년 뒤에 지금 주택마련 자금이랑 자녀 물려주려고 하신다면서요. 근데 만약에 9년 뒤에 내가 암에 걸렸어. 근데 돈이 없어. 이거밖에 없어. 오늘 저랑 하고 있는 거. 이거로 내가 치료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냥 자녀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1년 더 저축하고 물려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치료 받으실 거예요? 물려주고 싶은데. 네. 근데 물려주려고 내가 치료를 안 받으면 난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료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치료비가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노후를 살려고 내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10년 동안 개고생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내가 치료받아야 돼요. 그럼 나는 오늘 저를 만난 이유가 사라져요. 왜? 나는 집도 못 사, 노후 자금도 없어, 자녀한테 물려줄 돈도 없어. 왜? 내가 치료받았으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목적과 어긋나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해피해요? 불행하죠? 그렇죠. 지금 저랑 이거 50만 원짜리 앞으로 하실 건데 이거 암 걸렸을 때 치료받을 돈 아니잖아요. 이거 왜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저랑? 가고 애들. 네.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그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기둥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지킬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보험을 준비한다라는 게 보장성을 준비한다라는 게 무슨 암 걸렸을 때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 재산을. 안 걸릴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지금 저축하시는 금액의 딱 20%면 돼요. 10만 원이면 풀보장 가능하다 이거예요. 물론 잘 돼 있으면 그것조차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멋지게 이제 재무 설계를 받으시는데 요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오늘 저 시간 낭비한 거예요.
오늘 선영님 만나서 저 시간 낭비한 거라고요. 왜? 아니 어차피 시간 지나서 아팠을 때 이 돈으로 다 치료받을 건데 그걸 제가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선영님이 기둥 똑바로 세우셔야겠죠.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재무설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격증 준비하는데 그 자격증의 가장 첫 페이지는 무조건 기둥 설계예요. 왜? 기둥 없이 석탑을 쌓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재무상담 해드리고 다음에 왔을 때 바로 제가 뭐 해드릴 거냐면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걸 리뷰 플러스 기둥 세워주는 작업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토탈 솔루션, 우리 선영님의 이 기나긴 100세 인생에서 제가 페이스메이커로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짜임새 있게 해드릴 거니까 일단 오늘은 재무설계로 하시고 다음에 만났을 때 제가 기둥까지 정말로 다이아몬드로 제가 세워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요렇게 얘기를 해놔야 이제 2차 상담 왔을 때 보장 상담을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 가지를 네.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아까 이제 어쨌든 이제 5년 내고 5년 기다리면 비과세에 이제 목적 자금이 되는 거고 7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무슨 이슈가 있어서 돈을 써야 될 때 자, 그때를 미리 말해줘. 좋아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장기저축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장기저축만 하란 말 안 했는데 난? 얘도 필요하다 그랬죠. 얘도 필요하다 그랬죠. 아까 얘 뭐라 그랬어요? 100만 원에 20% 얘. 얘 30%, 나머지 얘. 그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제부터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비율을 어떻게 짜주냐? 그게 바로 4-3-2-1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은 총 몇이에요? 10이죠. 그럼 100%지.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단기, 중기, 장기를 밸런스 있게 가져가시는 건데 지금 저축을 100만 원 정도 하고 싶으시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은행 적금을 100만 원 하고 계시잖아요. 자, 너무나도 다행인 건 은행 적금은 야 이게 아니네. 별론에서 해지하면은 이자만 안 나올 뿐이지 원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자, 이제 그 100만 원을 포트를 짜야 되는데 4-3-1 법칙을 적용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지금 소득이 300만 원이시잖아요. 300에 40%면 얼마예요? 자, 120만 원. 맞죠? 자, 120만 원은 뭐야?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자, 이 3 더하기 2는 50%죠. 그럼 150만 원이죠. 이거는 무조건 저축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10% 뭐예요? 30만 원? 이거는 기둥 세우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선영님이 기존에 잘 세워둔 게 있어서 30만 원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15만 원이니까 15만 원 돈이 남죠? 그리고 마침 생활비도 150 쓰시니까 여기다 놓으면 생활비 딱 155만 원 알맞게 쓰시네요? 그러면은 우리 선영님이 지금 저축에 가용한 150만 원을 3과 2로 나누면 돼요. 자, 이걸 어떻게 나누냐? 3과 2를 이게 합쳐서 5죠. 이거를 10으로 치환하면 6대 4죠. 선영님, 우리 선영님 결혼하셨어요? 자, 결혼을 한 사람과 하고 나서랑 이게 달라져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단기적으로 쓸 돈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결혼 자금이 단기 목적 자금 중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데 결혼을 딱 하고 그 초기에는 어떠냐면 우리 선영님이 오늘 저녁에 회사에서 회식하고 왔어요. 얼마 전에 명륜 진사갈비에서 갈비 맛있게 드셨죠? 네. 그리고 집에 갔어. 네. 나 배부르 죽겠어. 근데 남편이 배고플 때 치킨 시켜 먹재. 그래도 치킨 시켜 먹어야 돼요.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있어도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 지출이나 이런 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면. 그쵸? 근데 결혼 전에는 어때요? 결혼 전에는 내가 참을 수 있으면 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결혼 전에는 오히려 중장기 저축의 비율을 6으로 가져가고 단기 저축의 비율을 4로 가져가는 게 맞고요. 결혼을 했다? 그러면 단기 지출이나 단기적으로 써야 될 돈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비율만 바꿔주면 돼요. 이게 6이고 이게 4야. 그러면 150만 원 곱하기 0.4면 얼마예요? 70만 원 정도 되나요? 맞나요? 30만 원. 6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의 앞으로의 노후자금 플랜을 준비하시면 되고 나머지 90만 원은요. 더 큰 금액은 은행 적금, ETF 제가 포트를 짜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노후자금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단기적으로 이직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뭐 6개월 동안 내가 돈을 못 내. 그러면 그때 뭘 사용하는 겁니까? 이 친구를 유지하기 위한 단기나 중기 포트폴리오 짜준 거를 임시로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목돈 복리비과세 통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이란 시간 중에 10년은 생각보다 길 수 있거든요. 드라마 제일 우리나라에 나온 드라마 중에 제일 재밌게 보신 거 뭐예요? 혹시 영화 아저씨 보셨어요? 아저씨? 그 15년 전 거예요. 시간 빨리 갑니다. 시간 금방 가요. 시간 금방 갑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복리비과세 통장에 의미 있게 보내면 나중에 노후자금이 있다 없다? 있는 거고 그건 어떻게 버틴다? 오늘 제가 장기 포트만 짜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 포트, 중기 포트를 같이 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150을 100으로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워? 그럼 70으로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비율만 똑같이. 주식 해보셨어요? 전 세계에서 주식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야. 워렌 버핏이 1년에 7% 냈는데 워렌 버핏이랑 포트폴리오 똑같이 가져가면 주식으로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그게 가능한 시대예요. 왜 그러냐?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종목 투자하는지 다 나와요. 인터넷에. 근데 중요한 게 워렌 버핏은 수십조, 수백조로 하는 거고 우리 선영님은 한 달에 80만 원으로 할 뿐이에요. 포트는 똑같이 가져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최선 아닐까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어요. 늘어날 수 있어요. 포트 비율만 똑같이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감당하셔야죠. 돈이잖아요. 30만 원씩 열심히 모았다고 강남 건물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 선생님 결혼하셨죠. 자녀 다 컸죠. 비상자금이 있죠. 그럼 앞으로 나갈 돈이 뭐가 있어요? 노후자금. 이러면서 저는 노후자금 계산을 다 또 해줘요.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노후자금을 계산하면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거든요. 노후자금 어떻게 계산해 주는 줄 알아요? 노후자금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자, 의식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65세 정도 됐을 때 쓸만한 거 있죠. 한 달 생활비. 이거를 하나하나 다 같이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 한 달에 한 300 나가거든요. 부부 기준으로. 근데 100살까지 산대. 그럼 곱하기 35. 300 곱하기 12 곱하기 35. 그럼 얼마야? 이게 10몇억이 나와요. 진짜야. 여러분들 연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돈을 모아서 이걸 뭐 절대 못해요. 무조건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게 제일 큰죠. 그럼 우리 선영님 인생 5대 자금 중에 4대 자금은 이미 해결이 됐네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그리고 노후자금 계산해줘. 그럼 이 150만 원 중에 어디에 비중이 지금 제일 커야 될 것 같아요? 장기. 그렇죠. 그 단기납정신 70 딱 받는 거야. 아니면 연금 80, 100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계약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기, 장기 재테크인데 10만 원 맞는 사람 좀 난 너무 미워. 아, 왜 밉냐? 왜 밉냐면 그거는 사람 인생 망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 아, 왜 그러냐? 보통 사람들은요, 장기 재테크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위안 삼아가지고 추가 준비를 안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재테크는 월납 80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화법이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고객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니까요? 진짜 최소 50은 받아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10년, 20년 모아서 뭔가 의미가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10만 원 받으면은 20년 모아가지고 2,400만 원인데 물가 상승률 계산하면은 이게 지금 뭐냐고, 이게. 원룸 보증금도 못 내요. 이건 아니지 않아? 그래서 전 이런 얘기를 해요. 금액은 선정하실 수 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걸로 장기 재테크는 이거 하나로 다 끝내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선영님한테 선영님 부담 느낄까봐 10만 원 추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영님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선영님 이거 믿고 딴 거 안 하실 건데 이걸로 10년 내요. 그럼 원금 1200에 그래요. 복리이자 붙는다고 치자고. 그래봤자 1600이에요. 그럼 선영님 나이 70, 80대 가지고 1600만 원으로 월세 보증금도 못 내요. 그럼 삶을 원하시나요?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최소한 30이라도 하면은 자녀한테 결혼할 때 5천만 원이라도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못하니까 5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야. 이거 진짜 사명감 가지고 해요, 사명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있어. 이게 이제 약간 2부, 2-1부고 여기 2-2부. 제 재무상담이 왜 긴지 아시겠죠?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실제로 상담을 하거든요. 이거의 2-2부 박정희 정권 시대 때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그 성장 구조,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상품에 대한 이게 이제 다 이제 앞으로 또 나와요. 근데 아무튼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다 준비를 해야 되고 431 법칙으로 오늘 제가 포트 다 짜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자, 복리비과세가 왜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왜 필수일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왜 그러냐면 지나온 과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역사라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를 미래라 그러죠. 그렇죠? 재테크를 잘하려면 과거를 봐야 됩니까? 미래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봐야 되겠죠. 자, 왜 제 말이 맞는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야, 오늘 우리 선영님 진짜 저한테 많이 배우신다. 그쵸? 예. 자, 대한민국 금융의 역사는 1970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1998년에 뭐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예요, 여러분들.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970년대 대통령이 누구였죠?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1998년도에 뭐 있었죠? IMF. 이때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리셋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우리나라가 정말 더럽게 못 살 때예요. 필리핀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 근데 그 못 사는 필리핀에 가서 돈을 빌려올 정도로,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독일에, 서독에, 응? 간호사로 가고 광부로 가고 외화벌이 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 경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존경심. 한 50대, 60대, 70대 분들한테 저는 이 얘기를 엄청 임팩트 있게 해줘요. 왜? 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감사하게 살아가는 젊은입니다. 라고 진짜 저는 감사합니다. 전 진짜 고맙거든요. 전 진짜로. 되게 좋아하신단 말이야. 왜 자기 고생하는, 막 우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팩트 위주지만 감정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시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보릿고개라고 하고요. 자, 피죽도 못 먹고. 자, 이 시대에는 근데 어땠냐면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부동산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미친 듯이 돈이 투자가 됐죠. 월남전 파병 가고 막 미친 듯이 외화가 들어온 거야. 우리 규석 스타크래프트 해본 적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해본 사람 스타크래프트. 자, 우리 정우님 스타크래프트 종족이 뭐였어요? 저그. 자, 저그인데 처음에 이제 딱 시작을 했을 때 해처리 하나에다가 드론이 4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타크래프트 운영자가 와가지고 쇼미더머니 100번 쳐준 거야. 이게 뭐냐면 그 미네랄이랑 가스가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원이. 그러면은 이 드론으로 미네랄 캐락을 해요? 아니면 빨리빨리 기술 개발하고 막 영토 확장하고 뭐예요? 무조건 그거 할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데 돈이 미친 듯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고속도로 짓고 막 경제 개발하고 막. 근데 한계는 있겠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구미 다 동시에 똑같이 개발시킬까? 아니면 서울, 대전 딱딱, 서울, 부산 딱딱 거점 찍고 거점 개발할까? 그래야 경제학의 기본이거든요. 개발도상국은 전부 다 거점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고성장 시대야, 이땐. 고성장 시대니까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그리고 인구가 어때? 피라미드형이잖아. 세금 내는 사람 많아요. 세금 혜택 보는 사람 적고. 그리고 복지국가가 아니야, 일단. 왜? 선진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세금 시대예요, 이때. 즉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시대는 이고일저 시대야. 고성장, 고금리, 저세금 시대. 이게 부모의 세대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피라미드가 아니라 역피라미드네. 그러니까 저성장 국가죠. 그러니까 저금리 국가네. 근데 지금 금리가 왜 2.5%일까? 일본은 0%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자, 코로나 때. 근데 이런 거는 팬데믹은 평생 살면서 한번 겪을까 말까 그런 이슈잖아요. 자, 코로나가 퍼졌어. 서브프라임 때 미국에서 푼 돈이 요만큼인데 코로나 때 이만큼 풀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이걸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 근데 금리를 올리니까 또 뭐가 발생해요?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결국에 또 낮춰야 돼요. 자, 대한민국도 지금 금리가 4% 가까이 갔다가 뭐지? 감사해요. 바람인가? 아예 설마 에어컨 때문에. 다시 달아야죠, 뭐. 자, 괜찮아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괜찮아. 자,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저성장, 저금리, 세금은 많이 내는 고세금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고일저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저일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리는 재테크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불리는 재테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키는 재테크를 해야 돼. 근데 부자들이 저금리라고 해서 돈을 빨리 모을 생각을 안 할까요? 생각을 하겠죠. 근데 단기간에는 불가능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복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 실제로 돈을 맡기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부자들의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세금을 많이 내는 시대니까 뭐예요? 비과세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키는 재테크를 하려면은 복리에 비과세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물론 이것만 하지 않지만 이거는 필수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보험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시가총액이 제일 커지고 보험의 자산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보험의 저축적인 특징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고 앞으로의 미래고 이게 더 극심하게 변해갈 텐데 이걸 우리 선영님이 노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성장, 저금리, 고세금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앞으로 금리는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죠? 왜? 저성장이니까. 저성장인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해요. 그럼 더 저성장이 되는 거야. 반드시 저금리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게 놀라운 게 10년까지는
3.25%의 이율을 보장해주고요. 10년 이후 평생 1%는 매년마다 꼬박꼬박 보장해줘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자, 이렇게 클로징합니다. 2001년도에 무슨 상품이 있었냐면 프루덴셜이라는 곳에서 들어보셨죠? 1년에 7%의 이자를 매년마다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었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해 안 해? 근데 그 상품이 출시가 되고 실제로 있었거든요. 매년 7%야. 3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1번, 너무 상품이 좋으니까 회사에서 상품을 없앴다. 2번,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해서. 1번일까 2번일까? 여러분들 1번, 2번 뭐? 1번. 맞나요? 1번인데 회사에서 없앴다. 네. 너무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저 만나고 1,000원이에요. 제가 뻔한 이야기 할 거면 제가 집에 가겠다 그랬죠. 정답은 2번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01년도는 대한민국 금리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은행 적금도 7% 줬다고, 보너스 이율까지 붙으면 10%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아니 은행 적금에서 그냥 1년짜리 가입해도 뭐 7% 10% 받는데 이걸 굳이 뭘 가입을 해? 왜? 근데 그때 부자들은 막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렇게 다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금리가 1%, 2% 앞으로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제로금리 시대에도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매년 7% 워렌 버핏 1년 수익률을 은행에 보험사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면 2001년도로 돌아가요. 자, 7%짜리 상품의 기회가 생겼어요. 해 안 해? 근데 아쉽게도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근데 10년까지는 3.25% 보장해 준대.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나라 금리가 0%가 돼도 매년마다 나는 비과세로 1%씩은 보장받는데, 남들 내 친구들 다 0.1% 은행에 오히려 돈 내고 돈을 맡기고 있는데 나는 1% 어딘가에서 죽을 때까지 받고 있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 그쵸? 미래를 조금만 봐도. 맞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10년 뒤에 평생 남들이 다 돈 내고 은행에 돈 맡길 때 나는 0.5%라도 나와. 그거 해 안 해요? 근데 그게 2배야. 1% 준대. 그럼 해 안 해요? 오늘 그 플랜으로 보여드릴게요. 2001년도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2026년 오늘 4월 13일이에요. 오늘 이 날을 절대 잊지 못하시게끔 10년 뒤에, 야, 김민준 대표 그때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좋은 상품 가지고 있어서, 야, 내 친구들 그리고 내 자녀의 친구들 다 은행 적금 빌빌 기는데 나는 1%짜리 죽을 때까지 받고 있네. 게다가 난 세금도 안 내.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가장 네. 높은 건가요?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있죠. 유니버셜 종신은 아직도 2.5% 이상이지. 근데 지금은 그냥 단기납 종신 컨셉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니버셜 종신까지 가면 너무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버셜 종신을 가장 좋은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 스펙으로 제가 만든 그 상품, 제가 그걸로 진짜 많이 판매를 했는데 이게 버티는 게 어렵지 버티면 말도 안 되는 플랜이 있거든요. 그 예전에 유니버셜 종신보험들은요, 그러니까 예전도 아니야, 제가 마케팅 임원할 때니까 7년 전 유니버셜 종신보험, 뭐 마음든든, DB생명의 뭐 더드림 이런 거 있죠. 동양생명의 디딤돌. 저도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예전 유니버셜 종신의 특징이 뭐냐면 2배를 추가 납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납입 안 한 추가 납입분 있죠. 이거를 한 방에 할 수 있어. 지금은 1년에 딱 12배로 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저 보증이율이 막 4% 이래. 미쳤어요. 진짜 미친 상품이야. 진짜 미친 상품이야. 이건 2개 있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 그거 몇백만 원짜리 하거든요. 지금 현재 몇 년 납입할 자, 수 있나요? 가장 지금은 100%밖에 추가 납입이 안 돼요. 근데 납입 기간은 몇 년? 아, 그래도 물론 나쁘지 않아. 근데 제가 만든 컨셉이 뭐였냐면, 아니 왜 네 돈으로 추가 납입을 해? 자,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내가 집을 사게 되겠죠. 그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은행에서 뭐 2억을. 그걸로 추가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지죠? 그럼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일본처럼 0.7%밖에 안 돼요. 근데 난 평생 4%를 받는 거야. 그러면 내 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에요. 2026년 4월 13일 날 김민준 대표 잘 만나가지고 그거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나는 평생 은행을 뒤통수 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온 4%를 0.7% 이자 갖고 나머지 다 내 거야. 근데 이 재테크는 내가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은행 돈으로 은행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플랜이야. 근데 지금은 그게 원활하게 안 되죠. 그래서 단기납 종신 플랜으로 알려드린 거고, 이것도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떤 컨셉으로 접근해야 내가 이 재무상담을 정말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재무상담은 사실 컨셉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왜? 진짜 농담 아니고 그게 15년 납, 20년 납 길긴 하지만 그거 하나 잘 버티면 그걸로 내 노후는 끝나. 왜 끝나냐? 이게 유니버셜 종신이잖아요. 연금의 특징이 뭐예요? 연금은 내가 모아둔 돈을 깎아서 주는 건데 얘는 이자가 매년 발생해. 봐봐요. 100만 원씩 만약에 내가 이걸 이약 물고 했어. 그러면 20년 납이면 2억 4천이 원금이죠. 4억 8천을 추가 납입할 수 있어. 그럼 7억에 4%씩 나와요. 매년마다. 이자만 매년 3천만 원이 넘게 나와. 그게 연금이에요. 근데 원금은 하나도 안 깎이는 거야. 미쳤죠? 이게 유니버셜 종신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품인 이유예요. 오케이? 지금도 되나요? 되죠? 아, 되죠. 지금도 되지. 지금도 되죠. 그 정도로 되나요? 지금은 딱 한 배수만 추가 납입 가능해요. 근데 지금도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컨셉은 못 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부동산 건물 투자하는 거랑 주식 투자하는 거랑 다 비교를 해봤는데 그냥 이게 너무 압도적이야. 사실. 그냥 진짜 보험 재테크의 그냥 가장 끝판왕이 사실 이거예요. 제일 좋아 이게. 근데 그걸 하려면 제가 한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고객이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 개의 클로징을 보여드렸죠?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의 역사까지 딱 설명하면서 요렇게 해서 준비합시다 하면 이제 이 사람은 그 상품이 뭔지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입 제안서를 가지고 다니죠? 바로 꺼내드리면서 바로 설명하고 오케이 이걸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단기 포트폴리오, 중기 포트폴리오 같이 짜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담을 와서 이 모든 내용을 반복하면서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요.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고 시기별로 이런 것들을 왜 잘 준비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보장 상담하고 포트폴리오 하나하나 다 작성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끝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따라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그래서 1차 상담에선 재테크 재무설계, 그리고 재무설계 니즈 완기를 시키고 333 법칙을 이용해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설명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클로징까지. 딱 요 순서대로만 하면 여러분들 거의 뭐 다 계약을 할 겁니다. 네. 저희 근데 유니버설 종신보험에는 납입 금액 한도는 없어요? 없어요. 네. 뭐 월 1,000만 원도 할 수 있고, 뭐 5천도 할 수 있고. 네. 납입 기간은 있다 얼마나? 그러면 무한정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무조건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현행법상 아직까지 비과세 한도가 없어요. 얘는 저축성 보험이 아니야. 그래서 또 좋아요. 그러니까 그 7년 전에 유니버셜 종신의 스펙은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그때로 돌아가면 무조건 그거 빨리 하나씩 다 해야 돼. 요거 좀 멈춰주세요. 네. 납입